지들이 원하는 약간 로망을 담은 그렇죠. 어떤 인물을 그냥 이제 창작해낸 거 아니냐. 뭐 가공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의 인물은 아닌데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요즘에 정설은 거기가 훨씬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평가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뭐 했던 일들을 주요하게 다루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 그리고 따지면 사실은 한국의 그런 역사적 인물들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쵸.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재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오늘은 일본 드라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드라마 중에서 료마전이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하 사극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드라마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게스트분은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이제 정치유니온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희 정치발전소 회원님이시기도 한 김창희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김창인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출연 요청하면서 뭐 본인이 소개하고 싶은 정치 사회 콘텐츠 중에 뭐 드라마나 영화 또는 책 뭐 이런 걸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류마전이라는 일본의 일본식 대하 사극이죠. 요거를 이제 네. 바로 추천하셨어요. 특별히 이 드라마를 바로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마침 그 당시에 좀 보고 있기도 했었고요. 좋아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지금 현 시점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때, 좀 료마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다루는 주제의식이랑 맞닿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존경하는 위인 1, 2위를 거의 다투는 매번 1위를 하는 네. 것 같아요. 네. 되게 사랑받는 위인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의 혁명가 이런 면모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사실 이 료마의 혁명가적인 면모 말고도 뭐 되게 다른 명암 중에서는 되게 회색분자적인 네. 뭐 배신의 정치를 되게 자주 하는 그런 캐릭터성도 있는데 그 캐릭터 안에서 이제 한국 정치의 요즘에 양극단으로 갈리고 이제 타협 불가인 이런 지점에서 회색 분자로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게 한국 정치에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점들을 찾아가지고 이 료마전 드라마로 얘기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드라마를 고르셨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일본 드라마를 뭐 즐겨 그래도 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도 사극을 보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극에 약간 어쨌든 사극에서는 연기가 좀 과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오글거린다. 그래서 잘 못 보는데 아니 단순 비교해도 이제 보통 일본 드라마가 한국보다는 좀 과장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대물도. 사실 이 료마전 드라마가 진입장벽이 몇 개 있긴 하죠. 네. 일단 48부작이고 네. 너무 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드라마 특유의 그 교훈 주기와 네. 오글거림 네. 뭐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반일 DNA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진입장벽들이 있지만 이거를 뭐 꼭 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 넘으면 그래도 좀 볼만하다. 그래서 저는 이걸 소개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 드라마들이 한국 드라마보다 오글거림 한 2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극이니까 다시 또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글거림이 이제 4배가 되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보는데 약간 이제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다. 물론 이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이 인물과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 소위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향의 차이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일단 이 드라마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 이게 이제 방영된 지는 좀 시간이 됐죠. 2010년도에 네. 일본 NHK 대하사극 시리즈랄까요? NHK가 아마 이런 걸 이제 매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KBS 대하사극 시리즈랑 비슷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네. 제작되고 이제 방영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배경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의 이제 초기죠. 그러니까 네. 메이지 유신까지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드라마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분들이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해도 좀 쉽게 해설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런 좀 측면도 훌륭하더라고요. 좀 좋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저는 메이지 유신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책이나 교양서 책이나 정치학 책이나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바람의 공심이라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메이지 유신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드라마는 그런 이제 과정들 그리고 각 번들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요거를 알기에는 오히려 약간 교양 차원에 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시대 자체가 사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좀 흥미로운 시대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뭔가 근대화나 산업화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고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당시 일본의 막부 체제라고 하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뭐 새로운 신정부 수립까지의 이런 혁명기이기도 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여말선초 같은 그렇죠. 보통 이제 시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려말 사극으로 계속 나와요. 이 시대가 사실.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일본에서 내부에서 맞아요. 바라보는 관점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 네. 그렇죠? 제국이 됐죠. 이제 제국주의로 나갔고, 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했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돼서 우리를 이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런 이제 우리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이 드라마 자체도 이게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나레이션 역할을 이와자키 야타로라고 하는 근데 굉장히 비호감 인물이에요. 일본 대표적인 재벌 기업인 네. 미쓰비시의 창업자 전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전범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 료마전 드라마를 보면은 사실 이 주요 인물들을 다 보면 나레이션이 이와자키 야타로는 전범 기업 창업자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료마의 오른팔격으로 나오는 무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이제 을미사변에 직접적으로 그렇죠. 개입했던 이런 사람이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좀 보긴 해야 되죠. 네. 하지만 드라마 자체가 뭐 일본의 제국주의를 뭐 그냥 옹호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쵸. 좀 이따 좀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은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반대의 비판도 있는데 뭐냐면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거나 약간 이제 우회하기 위한 반성 또는 비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카모토 료마를 좀 더 띄워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왜냐면 그쵸.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 제국주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네. 이제 유신까지만 가고 이제 제국주의 전에 이제 제국주의의 때가 묻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명을 하려고 일본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가볼 텐데 일단은 요 드라마 얘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메이지 유신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치 않은 개념일 수도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에서는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일본의 막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뭐 근대화가 됐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이면은 좀 더 복잡한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메이지 유신까지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그래도 두 가지 설정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막부와 번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조낭양이 사상 그렇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시 일본은 이렇게 조선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의 나라였는데 그렇죠. 굉장히 좀 강력한 중앙집권 그렇죠. 국가죠. 일본은 이제 번 체제라 그래서 일종의 지방자치, 연방제랑 뭐 그나마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뭐 굳이 비유를 들면 중국의 춘추 시대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각 번이라는 나라가 다 있고 그 번들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다이묘, 영주, 가장 센 영주가 막부를 맡아서 이제 막부가 일종의 실권을 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죠. 천황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그렇죠. 사실 허수아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제 이 번국들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근대 국가로 이제 가는 과정 자체가 뭐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렇죠. 이제 뭐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개화를 한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체제 전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이제 인물들은 이제 사카모토 료마도 초기에는 마찬가지지만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근대화를
어떻게 보면 반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위정척사파죠, 우리로 치면. 예,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위정척사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사카모토 료마가 이제 드라마에서도 반드시 외국 놈의 머리를 하나 잘라오겠다 뭐 이런 편지를 이제 자기 누나한테 보내기도 하듯이 굉장히 강력한 반개화 또는 이제 존황양이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근대화로 나아갔지?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의 이제 흑선이라 그러죠. 서구의 증기선이죠. 그죠. 증기선이 출현하고 나서부터 이제 일본의 젊은 사무라이들, 하급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외국 놈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양키 고홈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천황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정신적 지주 같은 천황을 중심으로 이제 외국 놈들과 싸우자. 이 이야기가 이제 존황양이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제 료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외국이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증기선이랑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깨닫고 이제 그러면 외국 문물을 이제 배울 건 배우고 이걸로 일본이 부강해져야 비로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뭐 사실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논리적 합리성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급격히 노선이 전환되는. 사실 일본의 이제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막부를 물리치고 또는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신 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근대화를 만들어냈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초기에는 유신을 추구하는 쉽게 얘기하면 요 사람들이 대부분 존황양이 그러니까 이제 그쵸. 서양 문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막부는 오히려 개방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조금 반대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지만 일본은 막부가 이제 무역을 외국이랑 같이 하고 문물을 수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국 내에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구체제를 수호하려고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반대로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외국과 싸워야 되는데 이 우리의 지금 정부 같은 막부가 자꾸 이 외국 놈들이랑 손잡으려고 하고 무능하다. 예, 이거가 되게 문제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외국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일종의 약간 테러리스트들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경로들을 봤는데 이게 근데 이제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빨랐던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신 지사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뭐 절대 악 같은 캐릭터긴 하지만 그렇죠. 일본에서는 뭐 유신 지사들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젊었을 때 조슈5라고 해서 이 각 조슈번이라는 곳에서 이 5명을 뽑아가지고 영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외국 놈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막상 이제 외국에 도착하고 나니까 와, 충격을 받는 거죠. 이 근대화된 나라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자신의 동료들이 이제 일본에서 외국이랑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신문으로 접하고 나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아,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노선을 관철하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일본으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태세 전환이 좀 빠른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조슈번은 지금 일본의 일본어로 네. 현으로 얘기하면 야마구치 현, 네, 맞아요. 야마구치 현일 거고 뒤에 나온 이제 사스마, 뭐 조슈와 사스마의 이제 동맹 이게 이제 중요한데 사스마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고시마, 이제 큐슈 쪽 아래쪽에 있는 이제 가고시마 현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메이지 유신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드라마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맞아요. 그 과정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의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사초 동맹이라고 그쵸.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제 막부랑 적대하는 일종의 도막파라고 하죠. 이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이제 조슈번과 사스마번 이 두 번인데 이 두 번이 원래는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둘이 막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걸 사초 동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 사초 동맹을 중간에서 그러니까 사이가 제일 안 좋았던 그 조슈번과 사스마번 두 번을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이 중간에서 중재해서
사초 동맹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카모토 류마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과정이 이제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 시기이기도 한 거죠. 네.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이 드라마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드라마로 좀 가볼 텐데, 먼저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드라마 자체는 총 4시즌, 48부작이에요. 네, 4개 시즌으로 구성돼 있죠. 네, 저는 끝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촬영 날까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중간에 진입장벽이 역시 높아서 끝까지 보진 못했고, 저는 이제 이 시즌 후반부 정도까지 보고, 뭐 이제 뒤에 시즌들은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내용적으로는 제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봤는데, 일단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 자체가, 약간 일본에서는 워낙 뭐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드라마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쭉 다뤄지잖아요. 저는 일단 이 시즌 후반부까지 보고 느낀 점은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량 아닌가요? 한량? 뭐 한량처럼 살긴 했죠. 아니, 너무 뭐 여기저기에 속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약간 이렇게 가는 약간 한량 같은 느낌이 굉장히 세게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카모토 료마가 이 료마전 드라마 말고도 뭐 닥터진이나 은혼 같은 만화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되게 자주 다뤄지는 캐릭터인데 일반적으로 되게 자유분방한 개방적인 틀에 박히지 않은 캐릭터로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이제 료마의 이제 대표적인 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전통 옷인 하카마를 입고 근데 신발은 부츠를 신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정장의 운동화 같은 패션인데 이런 패션의 선구자. 그리고 총을 든 사무라이. 그쵸. 이제 보통 검술의 달인인데 칼을 안 쓰고 총을 쏘는 네. 이런 좀 자유분방한 캐릭터로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일본에서 신혼여행을 최초로 간 사람이다. 최초는 아마 역사적으로 네. 아니라고는 밝혀져 있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대중적으로는 네. 이제 일본의 이제 사람들은 사카모토 료마가 신혼여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갔다라고 보통 이제 인식하는. 그리고 이제 장사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실제 이제 료마가 만든 해원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쓰비시 그렇죠. 기업의 이제 뭐 기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료마가 이제 동료들이랑 나가사키에서 카스테라도 팔고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이 별로 없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뭐 그런 좀 재밌는 캐릭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 중에 또 재밌는 썰 중에 하나는 이게 뭐 정설은 아닐 수 있는데 이 맥주 중에 기린 맥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기린 맥주 문양이 용이랑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용 말 그림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료마에서. 했을 때, 그죠. 이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토마스 글로버라고 하는 영국 상인이 이제 료마랑 같이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린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료마가 죽었으니까 이 료마를 그리워하면서 용마 그림을 이제 문양으로 넣었다 이런 뭐 설도 있더라고요. 실제 토마스 글로버는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큐슈에 있는 이제 나가사키에 여행을 가면은 토마스 글로버 가든이라는 이제 그 토마스 글로버가 있었던 집과 이제 일본의 거의 최초일 겁니다. 근대식 약간 이제 서양 정원이죠. 이게 이제 가면 이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카모토 료마와 토마스 글로버에 대한 이제 그런 설들 뭐 이런 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 실제 토마스 글로버라는 정확히 이제 스코틀랜드 상인인데 뭐 그게 이제 영국 상인이죠. 이 영국 상인이 일본의 당시 메이지 유신을 좀 추구했던 약간 이제 이 젊은 어떤 그 사무라이들 또는 이런 지식인들한테 외국 문물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실제 유학 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했던 사람으로. 맞아요. 네. 일본에서 굉장히 그 나가사키 제가 갔을 때 봤는데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드라마에서도 사실 토마스 글로버가 처음에는 되게 회의적인 상인으로 나와요. 저희 일본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 나라는 망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료마라는 인물을 만나고 나서 뭔가 그 당시 젊은 사무라이들이 이 나라를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모습에 좀 또 감동을 받는 그런 교훈적인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